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네네. 8억이 됐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네, 되셨어요? 80억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 네. 제가 28살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28살. 네, 근데 28살 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거의 한 7, 8년을 했는데, 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신문, 뭐 매일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에서 뭐 이 좋다라는 그런 종목들을 추정하거나, 근데 이게 사면 너무 수익률이 더딘 거예요. 네.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네.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상따. 네, 상따도 해보고, 그다음에 정리매매 때 들어가 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35살까지 큰 수익을 못 얻었어요. 오히려 계속 손해만 보고. 그러다 이제 36살 때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뭘 잘하냐고. 갑자기요? 네. 대뜸? 네.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회사에서 에이스라고 동기들보다 승진도 한 2년 이상 빨랐고, 그리고 밤새워서 맨날 페이퍼를 썼거든요. 새벽 한 4시면 일어나서 회사 일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회사 일을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무기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평생 이 부지런함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남들보다 배는 일하자. 그러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늘어나는 건 몸무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운이 없고, 윗사람들이 술 먹자 그러면 빠지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끄덕끄덕 해주고, 뭐 2차 가자 그러면 가주고, 뭐 술도 사실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잘 드실 것.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의외로 술을 잘 못해서 소주 한 반병? 이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랑 엮이면 막 한 2병씩 먹고 이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뭘 잘하지? 복사를 잘하나? 아니면 뭐 내가 아부를 잘하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부 잘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외에는 저만의 어떤 탤런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 저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스킬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이 증권 관련 일을 하니까 주식 뭐 사야 돼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난 주식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다가, 그래, 일단 서점에 가보자.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여의도에 이제 서점, 대형 서점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점심시간에 가서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무작정. 1시간 반 정도 읽으면 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제일 재밌겠다는 부분을 읽어요. 그게 재밌으면 더 읽고, 소장 가치가 있으면 사갖고 그냥 회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문서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책은 나한테는 사치다. 오직 그런 주식 관련 책이나 재테크 관련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읽었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뉴스를 끊임없이 읽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이 기술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시황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도 그런 스킬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36살에 투자를 해서 그 해에 5천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1억이 되고,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8억이 되더라고요. 더 이제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증권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금액 제한 제도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천만 원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예를 들면 9천만 원이 되면 수익 실현하면 다시 6천만 원만. 그래서 복리 효과를 못 누려요. 그리고 물타기도 안 돼요. 추가 물타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8억 원으로 결국 6천만 원으로 낮춰놓고 살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더 올라서 결국에는 이제 내 돈 저축 하나 없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된 배경이 된 거죠. 네. 제가 36입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시작해도 저도 늦지 않네요. 그렇죠. 네. 아직 40까지 4살 남았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처음 투자를 하면 시행착오나 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했죠, 저도. 그동안에 이제 투자 습관을,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장 투자할 때 없었던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으로만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사가 추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사라는데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모르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렇죠. 팔아야 되나? 손절매해야 되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 생각을 안 가지고 하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알아봐요. 학구는 좋은지, 지하철이랑은 얼마나 뭔지,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에 평판은 어떤지, 아파트 브랜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은 벌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아파트를 사는데 맞습니다. 주식은 가볍게 사죠. 그냥 가볍게 삼성전자 왜 사세요? 그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니까요.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왜 사세요? 그러면 우리 PB가 이거 사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네. 뭐 이런 말씀들밖에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가거나 어디에 나가서 이 주식 왜 사셨어요? 그럼 좋다고 해서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남이 말한 거거든. 그 남이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이면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쵸. 책임질 일 없어 사실. 그쵸. 예를 들면 PB분들도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PB일 수도 있지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추천하고 다른 거 사시죠. 그리고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종목 교체하시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면서 종목을 좀 깊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우리가 살 때 이거저거 보듯이 왜 나는 삼성전자를 꼬치꼬치 안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했을 때 수익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또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구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사인 간에 돈을 빌린다는 건 다급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못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대입하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적자나고 부실 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 좀 우량 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들을 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좀 해보자. 두 번째는 이왕이면 좀 우량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왜 나는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 투자 손절매를 뻔질나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3%씩 잃어갈 바에는 2% 3% 따는 게 훨 낫잖아요. 그래서 손절매 없이 한번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세판을 좀 자주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세판을 너무 자주 보니까 일이 안 돼. 회사 일이. 회사 일만 하려고 그러면 막 시세판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 편한 좀 투자를 좀 해보자. 잃지 않고 마음 편한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36살 이렇게 때부터 책을 보다 보니까 공통된 그런 생각들의 흐름이 뭐냐면 좋은 기업을 골라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책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수익률이 높은 게 최고다. 기업이 부실하든 뭐 어차피 나는 짧게 해서 일확천금을 벌 거니까. 근데 일확천금을 버는 투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그 기업을 이제 영영 굿바이 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투자하냐면 잃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이 됐으면 100%를 100%, 벌었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또 사. 2,000원일 때 3,000원이 갈 줄 알고. 3,000원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왜 2,000원대 팔았지? 뭐 이러면서 3,000원에 또 팔고 나서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사다 보면 결국 잃을 때까지, 크게 잃을 때까지. 크게 잃어서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잃은 게 또 한 2천만 원 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그쵸.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시행착오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량 기업을 좀 골라서 매력적인 우량 기업을 골라서 그 손절매하지 않고 혹여 손실이면 추가 매수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끝까지 수익을 내보자. 이게 저의 이제 투자 철학인 거죠. 어떻게 좀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됩니까? 저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으로 10단계 종목 분석표라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저의 한 7, 8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겪은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 복면가왕 시스템이다. 복면가왕. 네. 복면가왕이 뭐죠? MBC 복면가왕? 그리고 이게 탈락하는 거잖아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이고 계속 탈락시켜요. 경쟁을 붙여서. 10단계 종목 분석표는 계속 탈락시키는 거예요. 뭔가 리스크가 있다 하면 탈락. 무조건 탈락. 그래서 우량 기업을 최종 가는 그런 10단계 분석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아이언맨 슈트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언맨 슈트?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를 갖추고 나가느냐, 그냥 나가서 총알을 맞느냐. 예를 들면 내가 정한 아이언맨 슈트인데 이걸 떼고 가면 총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내가 떼고 갈 거냐, 붙이고 갈 거냐. 그 아이언맨 슈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이렇게 굽잖아요. 그럼 기름기는 쑥 빼고 맛있는 살코기만 먹자. 이게 이제 10단계 종목 분석표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보자.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저는 월급쟁이니까.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떼고요. 소득세도 떼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원재료를 사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매 비용, 뭐 판촉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그래서 결국 남는 순이익, 그게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어야만 내가 빌려준 돈,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적자, 단기 순손실이 나는 기업들은 적자잖아요. 내가 100억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하는데 200억 적자가 났다. 그러면 결국 부족한 10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빌리겠죠. 은행에서 빌리든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 그렇게 해서 버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유상증자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유료로 파는 거예요. 무상이 아니고 유료로 파는.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을 유료로 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이 들어오니까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내려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설명드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 수 곱하기 주가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보통 친구가 아파트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통 물어보잖아요. 얼마 주고 샀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얼마라는 게 나 3억 주고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건 예를 들면 평당 3천만 원 10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당 얼마? 그 다음에 몇 평. 그래서 3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식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 얼마 샀어? 그럼 9만 원에 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9만 원이라는 것은 평당 얼마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9만 원에 몇 주를 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도 주식수와 주가를 곱한 게 시가총액인데,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9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뭐 몇 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 10주면 시가총액이 10만 원이겠죠. 근데 10주가 20주가 되면 시가총액은 동일할 거고 기업 가치가 변한 게 없으니까 10만 원을 유지하려면 결국 10,000원이 5,000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고 리스크가 큰 게 유상증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할 기업을 피하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그럼 유상증자를 어떤 기업이 하냐? 먹고 살기 어려운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적자가 심하니까 주식을 더 발행해서 더 연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부실한 기업들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투자
사업 투자를 위해서 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인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탈락시켜라. 우리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랜 기간 버텨보겠다. 손해봤는데 버티면 지가 오겠지. 근데 오지 않아요. 단기 순손실인 기업은. 왜냐?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주가가 10,000원짜리 주가가 5,000원이 되고 2,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면 언제 10,000원이 와요? 10,000원이 오려면 10배가 올라야 돼. 1,000원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트만을 보다 보면 옛날에 10,000원 가던 주식이야. 지금 1,000원이니까 얼마나 싸. 더 사야 돼. 그런데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주식수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가? 오히려 1,000원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기 순손실 기업만 피하셔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크게 손해보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 기업은 탈락. 그러면 이제 탈락만 시키고 말 거냐? 그건 아니죠. 이왕이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올해 100억 벌었는데 3년 후에 얘네 500억 번대. 그런 기업을 선점하자는 거죠. 얘가 지금 100억 원을 벌지만 주가는 좀 올라서 200억 정도 버는 정도의 주가야. 좀 주가 버블이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500억 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배팅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아까 가치 투자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자. 그래서 단기 순손실인 기업을 피하는 것은 리스크 측면,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을 찾는 것은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는 방법. 주식 투자라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과거에 그렇게 벌은 건 좋은데 앞으로 잘 벌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더 좋아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적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냐. 실적이 좋은지를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압니까? 그건 뉴스에 다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스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 뉴스의 상당수는 미래의 예측치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한 2023년까지의 실적 예측치들을 많이 달아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친절하게 많이 달아주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측치가 증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 후에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직은 싸다. 그러니까 사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사놓고 잊어버리면 얘네는 더 잘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단기 순이익 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동안 우리가 주가에 너무 목매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식수가 얼마인지를 좀 꼭 확인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식 투자, 저희 아버지도 한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6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하셨는데 지금 효자 소리 듣죠. 아버지도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이 느셔서 네.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지금 77세이신데 억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죠. 판다, 산다 이렇게 의사결정도 하시고 제 책도 한 3번 읽으셨어요. 오탈자도 찾아주시고. 어찌됐든 이렇게 그 시가총액 을 봐야 되는데 네. 시가총액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식 관련 사채를 좀 감안을 해줘라. 주식 관련 사채는 뭐냐면 주식의 특성도 있으면서 회사채의 특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회사채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예를 들면 빌리고 이자를 주고 만기의 원금을 갚아야 돼요. 회사채가 그런 거거든요. 회사가 발행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삼성전자 이름으로 대출을 좀 일으키는 거예요. 이자는 뭐 1년에 한 2% 줄게. 예를 들면 2% 주고 10년 만기, 10년 후에 내가 갚을게. 그리고 계속 이자 줄게. 네. 이게 이제 회사채의 특징이거든요. 네. 여기에 주식 관련이라는 게 붙는 거죠. 회사채인데 주식 관련 사채. 때가 되면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재적인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관련 사채를 누가 발행하느냐?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 더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을 해요. 왜냐? 이자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애들인데 그전에는 안전하게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 관련 사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주식으로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는 동안에는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 만기에 빌려간 돈 내놔.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그 차익을 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거양득인 거죠.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죠.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베니핏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상증자보다 안 좋은 조건임에도 예, 하는 이유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신용도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도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대부분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기업들이 적자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했는데 아직 주식으로 바뀌기 전에 물량이 있는 기업들은 그 물량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라. 이 기업의 시가총액,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1,000억 원인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300억 정도가 있으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300억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단계에서 PER이라는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1,000억이 아니라 1,300억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업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 주식 관련 사채가 얼마나 있는지는 써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시라는 게 있어요. 다트. 공시라는 것은 공공에게 이렇게 보일 시자죠. 알려준다. 그래서 금감원 공시 사이트가 있어요. 보통의 공시들은 금감원에 이렇게 공시하는 부분이랑 거래소에 공시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주식 관련 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발행시장에 대한 부분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트 사이트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우리는 지금 볼 것도 많은데 다트에 가서 일일이 이걸 다 보려면 머리 빠져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이렇게 주요 공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포털에서 어떤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당기순이익도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 거고요. 분기로는 한 1년 정도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에서 초보 투자자라면 3년 내내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안 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미래 PER이에요. 미래 PER. 네, PER이 이제 과거 PER이 있고 미래 PER이 있는데요. PER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어디서 구했죠? 1단계에서 구했잖아요. 시가총액은. 2단계에서 구했잖아요. 네. 3단계에서 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지. 예를 들면 시가총액은 1,000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100억이에요. PER은 10배잖아요. 네. 무슨 의미냐? 10배가 어쨌는데 시가총액 1,000억만큼 투자했을 때 매년 100억을 번다면 얘는 10년 후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억이 아니고 3년 후에 500억을 번다면 2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이 10배인 기업이 PER이 2배가 되면 지금 너무 저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PER이 10배지만 한 3년 후로 보면 2배야. 그러니까 얘가 10배까지 오를 거야. 그럼 얘는 5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네? 지금 사놓고 잊어버리면 돼. 라는 투자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단기 순손실이면 밑에가 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PER이니까. 작년에 뜨거웠던 S제약이라고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한때 PER이 4,000배가 넘었어요. 그러면 4,000년 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됐어요. PER이 2,000배예요.
그러면 싼 거냐?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게 판매가 잘 돼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면 뭐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해? 2000년이면 이제 자손의 자손이 해가지고 언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21년이란 말이에요. 네. 2000년 더 산 다음에 투자금으로 회수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PER이 너무 과대하게 오른 기업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PER을 꼭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사실 PER의 기준은 없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면 업종 평균이 50배인데 내가 40배다. 그럼 저평가야?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40배도 4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얼만큼 더 벌 거냐 그거에 이제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40배면 높은 축에 속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10배 이하가 매력적인 거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배인 기업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 4년 후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하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3년 후에 실적 대비해서 10배면 한 8배다 그러면 한 3년만 기다리면 한 12배만 가더라도 3년 후에 50%가 버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또 배당도 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PER이 좀 가급적 낮은 기업들을 좀 투자해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4단계는 네. 재무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세 가지를 보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안정성 비율을 좀 보자. 그러니까 성장성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우리는 망하는 기업을 피하자는 거잖아요. 망하는 기업을 탈락시키자는 의미니까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은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좋겠죠. 그런 기업들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를 내 재산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분자니까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건 악재겠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채 비율은 최대한 낮은 기업이 좋겠다. 그리고 당좌 비율은 1년 안에 들어올 현금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자가 1년 안에 들어올 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당좌 비율은 100% 이상. 이 좋겠죠. 당좌 비율이 50% 이하면 유상증자예요.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당좌 비율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결국 유상증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유보율은 유보금과 자본금을 비교해요. 그래서 유보금이 너무 많으면 무상증자예요. 공짜로 주식을 줘요. 돈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당좌 비율이 높은 기업은 매력적인 기업. 반대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현금이 너무 적은 기업은 망하든지 유상증자하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해보자. 이것도 3년에서 5년 정도 분기별로도 좀 보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단기순이익 밑에 계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보시고 체크하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4단계까지는 사실 재무 비율 중심으로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재무가 나쁜 기업들,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인 기업 탈락, 부채 비율 높은 기업 탈락,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 너무 낮은 기업 탈락, 그다음에 PER이 너무 높은 거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4단계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뭐 탈락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웬만한 기업들은 여기까지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큰 손해를 봤다면 이걸 안 봐서 그래요. 그냥 뭐 좋다고 이 증권사에서 좋다더라 해서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꼭 봤다면 내가 왜 이런 종목을 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우량한 기업 혹여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을 샀다. 그 리스크를 내가 아이언맨 슈트를 일부 벗어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높죠. 왜냐? 고객이 맡긴 돈은 부채예요. 언젠가 갚아야 되돌려줘야 돼.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부채 비율이 높다고 이거 얘네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은행은 BIS 비율. 그다음에 증권사는 NCR이라고 자체 그 비율들이 있어요. 특히 증권사는 NCR 비율이 굉장히 혹독해요. 왜냐면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ETN이라는 거 있잖아요. ETN, 네. ETF 말고 ETN은 증권사의 신용도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놓다 보니까 잘 안 망해요. NCR이 굉장히 그래서 증권사가 망하기가 은행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NCR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엄격해서. 그래서 증권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 그걸 너무 부담스럽게 은행의 부채 비율이 높다. 그건 부담스럽게 안 보셔도 된다라고.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죠. 고객이 맡겨놓은 돈은 부채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일단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죠. 네. 뉴스와 공시. 이거는 이제 재무지표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포털에 보면 이 뉴스하고 공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는 아까 금감원 공시 사이트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트 보다가 날새요.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 주요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트나 금감원 공시 사이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 뉴스나 공시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치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악재 발견에 있어요. 그래서 악재, 그 재무지표로 알 수 없는 악재들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소송이 걸려 있다. 뭐 이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악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주주가 주가 고점에서 팔았다. 자사주도 고점에서 팔았다.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이 왜 주가 고점에 팔아요? 안 좋아질 것 같은. 아니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회사를 아는데 이 정도는 이상하게 많이 오른 거야 하고 파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 저점에서 사는 건 너무 이제 떨어졌다라고 판단해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재와 호재 이슈, 그다음에 이제 호재를 찾아야죠. 호재는 실적 개선.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오른다더라. 그리고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으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뉴스 검색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전자 얘기하잖아요. 뭐 네. 12만 전자까지 얘기를 하는데 TSMC 아까 우리가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그 대만의 TSMC가 PER이 한 25배 이상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15배 조금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사실 TSMC랑 같이 갖다 놓고 보면 아직도 저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 6만 원대에 이미 실적 개선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봤다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주변인들이 뭐 사야 되냐고 하면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면 다들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요? 보통 그렇잖아요. 뭐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 사 이러면 뭐 좀 성의 없어 보이고. 근데 난 진지하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관심이 있었다면 작년에 뉴스를 봤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저는 그 이말년 유튜브 출연할 때 제가 그 사석에서 그랬거든요. 집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고. 그때가 한 6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실적 개선 키워드만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냥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뭐 몇 달 급하게 올랐어.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횡보하는 구간은 매력적인 추가 매수의 그런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적 개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도 늦지 않군요. 우리가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많이 볼 것 같지만 안 봐요. 네. 저도 가끔 이게 주말에 같은 경우는 뉴스를 몰아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매일매일 시황 뉴스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스팟으로 뉴스는 보지만 꾸준하게는 잘 안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지만 안 본다. 그것도 경제 뉴스면은 주로 더 안 본다. 그리고 뉴스가 늦은 게 아니다. 예를 들면 100억 버는 애가 400억을 번다는 이야기는 예측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하루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도 단계별로 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전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을 부시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뭐 이런 절차마다 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실적 개선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분기 단위로 하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퀸텀 점프를 해요. 왜냐?
실적이 발표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관심이 거래량을 모으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현재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예상치가 맞아 들어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잊어버리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2, 3년을 내다보는 좀 선구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33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뜨거운 종목, 앞으로 뜨거울 종목.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종목을 안 사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앞으로 뜨거울 종목은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현금은 혹여모를 손실이 발생됐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괜찮겠다. 네, 6단계는 일단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그냥 은행이자 5%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주 투자는 연초에 배당 락일 때 한 연초 한 1월 중순까지 그때 고배당주들을 좀 사고요. 연말까지 기다리면 한 10% 이상 보통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낮추면 저축은행의 한 5배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저는 가급적 고배당주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력이 늘기 전까지는 고배당주 투자를 해라. 왜냐? 주가가 내렸어도 배당으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배당주들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배당 측면에서 초보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좀 접근해라. 그리고 배당주는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을 못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SOL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람코라고 세계적인 석유 재벌, 사우디 왕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람코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수익의 대부분을 사우디 왕족에게 이렇게 배당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게 배당을 해와서 국부 논란 유출까지 있었는데요. 옛날에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8% 이상 이자를 받아보니까 한 12년 들고 있으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시가 배당률이 0.8%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유가가 급락을 해서. 유가가 내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정제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배당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 개선. 작년에 두산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해요.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지주회사인데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런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배당을 못하는 거죠. 고배당주라고 해서 믿지 말고 실적 개선세 체크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기존에 배당도 많이 했는데 실적도 개선된대. 이런 기업들이 고배당주 투자에 가장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이겠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배당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상속세를 어떻게 내? 그래서 선택지는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고배당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부연납제도라고 6번 세금을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 한 번 내고 그 해 또 내고 해서 5년 동안 나눠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배당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배당을 하면 예를 들면 5%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물산도 좋은 거예요. 배당 수익이 늘어나니까. 8%를 들고 있는 삼성생명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물산도 한 20%대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가 고배당 가능성에 지금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기차 이슈들,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에도 들어갔지만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수요 확대.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후발주자지만 계속 따라 붙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너무 지금 올해 좋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까지 인천 쪽에 공장, 제사 공장을 짓잖아요. 그걸 지으면 지금 1, 2, 3 공장과 생산 설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좋을 일들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고배당 이슈 기대감들을 낳는 부분들이니까 실적 성장세와 배당 확대 이런 측면들을 노리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7단계는 지분율이에요. 지분율이라는 것은 어떤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이죠. 지분율이 높으면 고배당하고요. 지분율이 낮으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기업이 좀 부실한 기업들은 회사를 떠넘기거나 망할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죠. 지분율이 왜 낮겠어요? 유상증자를 나 빼고 투자자들한테만 밥
나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분율이 계속 낮아진 거죠. 지분율이 낮으면 책임 경영이 어려워요. 언젠가는 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부실회사인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면 어느 순간인가 공중 분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분율은 웬만하면 높은 게 좋다. 혹여 낮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지 유무를 좀 체크를 해봐라. 실적이 나쁜데 지분율도 낮으면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8단계는 좀 어려워요.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율이라는 건 뭐야? 우리 식당에서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뭐죠? 손님이 계속 바뀐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값이에요. 외상값 회전율이 좋으면 외상값이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다는 건 외상값이 안 들어와.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사 하청업체인데 건자재 업체인데 회수가 잘 안 돼. 그러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매출 채권을 허위 매출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는 회사한테 툭 던지고 외상값으로 좀 처리해줘. 우리 올해 흑자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 매출 여부를 그러면 던져줬는데 외상값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종 업계보다 회전율이 현격하게 낮아요. 그러면 얘네 좀 부실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부채잖아요. 부채가 회전율이 낮다는 건 안 팔려갖고 쌓여있다는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 거. 그 동종 업계랑도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8단계. 9단계는 PBR이에요. PBR. PER 아까 배웠잖아요. PBR은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PBR은 시가총액을 내 재산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많아. 땅이 많은데 시가총액은 작아. 그래서 저 PBR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죠.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많은데 들어올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0.5배다. 그러니까 내 재산보다 시가총액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적이 나쁘니까. 굴뚝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굴뚝기업들이 미래가 이렇게 실적 개선될 게 없으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PBR 기업도 히든이 하나 있죠. 뭐냐? 자산 재평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100억에 산 땅이 있는데 재평가를 해보니까 1000억이 될 거야. 그러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PBR 기업들은 저 PBR 기업이 일단 좋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PER과 PBR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PER은 굉장히 낮은데 PBR은 높아. 어떡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PER이 낮은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PBR이 혹여 높더라도 얘는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좋아지는 당기순이익으로 예를 들면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PER을 중점적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 PBR이 상당히 낮겠죠? 네.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현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PBR도 좀 지켜보는 거고요. 네. PER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되 PBR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 단계예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9단계까지 했던 걸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매수 가격, 매수 시점, 매도하겠다면 매도 가격, 매도 시점,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는 단계가 10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10단계까지 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처럼 1년에 40% 벌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한 100%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100% 정도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0대 주린이고 지금 근로소득으로 우량주들을 적금식으로 모으고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량주는 갖고 있으면서 공매도 전 인버스도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뭐 곱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버리지는 상승률의 2배를 가는 게 레버리지죠. 예. 그리고 인버스는 상승과 반대로 가는 게 인버스고 곱버스는 반대의 2배로 가는 게 네. 곱버스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전부 파생형 ETF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하락을 예측을 하는데 뭐 인버스를 이제 해지 목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시장이 정체돼 버리면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손실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쭉. 왜냐면 이게 두 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손해나고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10% 손해나고 10% 수익이 나면 똔똔이 안 돼요. 네, 손해예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실률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그런 영향이 조금 있고요. 인버스는 이제 해지 목적인데 시장이 사실 아래로 간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뭐 인버스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이 사실 불안정해요. 주말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거를 동학개미들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팔아도 커버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쪽에 돈이 넘쳐나면 결국 넘쳐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 나가면 또 들어올 자금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해지 목적으로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건다라는 건 상당 기간 마음 아플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ETF라는 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최소한 보통 10종목 이상으로 모아놓은 펀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일반 개인 종목들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5%인데 똔똔대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정도 해지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대신 인버스는 좀 수익 나서 이렇게 해지 목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인버스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 특히 곧버스에 인생을 걸겠다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년에 매매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잘 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저는 이제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타는 거니까 실적 개선 키워드가 나오면 묻어두고 몇 달 후면 오르더라.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40% 수익만 나면 돼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40% 나고 이걸 복리로 계속 수익을 늘린다 그러면 7년 후면 10배 올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또 그 1억이 7년 후면 10억이 되고 10억이 7년 후면 100억이 되고 21년 후면 100억 부자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1년에 40%면 분기 한 10% 정도? 우리가 분기 10% 정도는 좀 해볼만 하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해봐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분기 10% 정도 한번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변동폭이 30%인데요. 그래서 종목 잘 고르면 분기 한 10%씩 따박따박 내면 한 10년 후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이제 10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전기차하고 반도체 ETF에 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남목으로 팔지 않고 좀 지켜보자. 그리고 혹여 떨어지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펀드에 묻어두셨다면 ETF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 1,8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700만 원까지. 700만 원 소득공제하면 연봉 5,500인가요? 이상은 13.2% 소득공제 받으니까 700만 원 투자하시면 90여만 원 소득공제 받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누리고 일거양득의 어떤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으로 ETF 투자도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ETF 쪽에 좀 중심을 두고 계세요? 성장주는 저는 ETF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도산하는 기업들도 늘 수 있고요. 도태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겨요. 성장 산업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측면에서 다 가면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건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없어질 기업은 종목 교체를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좀 어렵다 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ETF 좀 성장 산업 중심으로 좀 바라볼다면 ETF도 괜찮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국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국내 전기차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기 정도 목표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후. 그러니까 뭐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야지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한 3, 4개월 후. 그렇게 하다 보면 분기 한 20, 30%씩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면 실적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한 20, 30% 수익 내고 종목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00%씩 수익 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더라고요.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그런 어떤 ETF나 이런 걸 좀 섞어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분기별로 이렇게 좀 뭐 분기별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물려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오래 가져가기도 하고요. 네. 제가 옛날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 두 번째 이거. 책에도 나오는데 네. 양지 다이어리. 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한 70%까지 손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금액 제한 전에 샀어요. 제가 금액 제한이 이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타기가 안 되잖아요. 네. 추가하면서 양지사만 다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지사를 사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죠. 얘는 그렇지만 기업은 좋고 품절주예요.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70%일 때 좀 인생을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 내가 인생을 걸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뻔했죠. 그래서 주식은 내가 파는 순간부터 올라요. 손절매하고 이제 지겨워. 그러면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옛날에 제가 30대 때 주식도 안 되고 36살 이전에 네. 주식도 안 되고 제가 그 아파트도 반토막을 내보기도 했잖아요. 사가지고 2007년인가? 그때가 버블이었어요. 2006년인가 시장의 버블. 그때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산 이유가 와이프의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사가지고 정확하게 50% 빠지더라고요. 아파트가요? 네. 그래서 50% 빠진 상황에서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죠. 넌 뭘 잘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심한 거죠. 약간 질책성. 아니요. 질책은 아니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파트도 반토막 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도 했는데 2천만 원 개인연금을 해지해갖고 했는데 한순간 돈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이 많이 됐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지. 네. 그래서 뭐 아파트도 반토막 났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한 번씩 복귀해 보는 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의 변곡점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 변곡점이 결국은 저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내가 왜 실패하지? 우리가 바둑 두잖아요. 바둑 두면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바둑을 끝나고 나서 이긴 사람이 절대 안 웃어요. 그리고 항상 복귀를 해요. 네, 복귀하죠. 왜 하느냐?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귀를 누가 해주냐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해줘요. 내가 왜 이겼는지 알아? 내가 당신이 이거 나서 내가 이거 나서 이렇게 이긴 거야 라고 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복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리키잖아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훈수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여기 놓을 때 내가 승기를 잡았어. 당신 여기 실수한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 사람은 내가 이래서 졌구나.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진 다음에 손실 본 다음에 에이씨 다시는 안 해.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손실을 봤는지를 사실 알아야 돼.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손실을 볼 때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복귀를 좀 하면서 그래서 좀 노트에 좀 그런 내용들도 좀 쓰고 네. 그래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저는 꼭 매년 초에 사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복귀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도 기록하고 요즘은 이제 책을 쓰니까 거기에 책 내용도 많이 넣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매매일지는 좀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어떤 내용을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가 제가 이 말하는 10단계 종목 분석표를 얘기를 하고요. 네. 수익이나 손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기 형식으로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변동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도 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버킷리스트도 넣어요.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어차피 돈을 벌자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빠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남편으로 사는데 나로서 사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의무감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난 도대체 뭘 원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트로트 싱글을 내는 거예요. 아,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내보고 싶어요, 싱글을. 그래서 트로트가 최근에 대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5, 6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트로트가 인기 없을 때. 그래서 나는 50대 이후에 트로트 싱글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항상 적어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내년 정도부터 제가 이제 작곡 공부를 하려고요. 자작곡으로. 아, 자작곡으로? 네, 트로트 싱글을 하나 50대, 60이 오기 전에,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60이 오기 전에 트로트 싱글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삶이 되게 즐거워요. 그런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주식 투자도 사실 즐겁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 짜증내고 나는 한심하다.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못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수익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문제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발을 자꾸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2017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2018년도 봄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주식 공부 오일환성이 유명해지고자 쓴 건 아니에요. 제 아들, 쌍둥이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은 족보, 가보로 제 아들에게만 쓴 거예요. 그랬다가 구로 쪽에 가서 한 50부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돌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출판해주는 그런 쪽에 가서 50부만 내 돈 내고 하겠다고 하니까 책을 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책을 낼 정도로 내용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집에 와서 하면서 이게 이제 책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좀 슬기롭게 복기도 하면서 좀 건설적인 그런 버킷리스트도 잡아보고 치부책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써보면서 나는 왜 이랬을까. 하지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짧은 목표도 좀 세워서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트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가 없으면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든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풀칠하겠어? 근데 삿입에 풀칠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노트를 꼭 마련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대부터 주변에서 주로 듣던 말이 넌 너무 돈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거리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진 않아요. 좀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나도 좀 치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어떤 자기 인생, 사실 이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삶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축하는 습관이 나쁘진 않은데 저축하고 아껴 쓰는 습관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확장성이 없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경마장에 말들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네. 이걸 열어둬야 되는데 나는 아껴 쓸 거야. 절약할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거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좁아져요. 인생이 되게 좁아지는데 맞습니다.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의 일부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든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것을 이렇게 탐하기보다 큰 것을 보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 좀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두뇌는 유한해요. 유한한 두뇌에 모든 것을 절약 포커스를 넣으면 좀 공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손해에도 내가 이거 절약하려면 얼마를 더 절약해야 되는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손해에도 엄청나게 흔들려요, 심리가. 그리고 조그만 수익에도 내가 이렇게 롱런을 할 수가 없어. 좀만 빨간불 들어오면 막 흥분하는. 흥분해서 막
팔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서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36살 때 한 행동 중에 하나가 포인트를 안 쌓았어요. 왜요? 백화점 포인트, 마트 포인트. 왜냐면 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더 싸게,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이렇게 축소지향적인 거죠. 뭔가 도전 의식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내 성격을 개조해보자. 그리고 포인트를 안 썼어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좀 약간 공격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포인트를 안 쌓고 그 다음에 제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일부러 안 봤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적자가 나면 알아서 또 뭐 카드 대금 나가겠지 하고 안 열어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삶이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벌면 뭐 50만 원 하고 50만 원은 저축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 틀에 갇히다 보니까 인생판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이제 월급의 노예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이렇게 늙어갈 텐데 지금과 20년 후는 난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결국 변한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절약이라는 거를 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이나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집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 마인드를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죠. 작가님,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어떻게 좀 단련을 시키셨나요? 이게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그 마인드 컨트롤은 별게 없어요. 내가 합리적인 투자를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PER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이고 적자가 아닌 기업이고 망할 기업이 아니고 유상증자 안 할 기업이면 손해면 버텨보지 뭐. 성장성이 큰 기업이면 버텨보지 뭐. 아, 비싸게 샀어. 알아. 나도 비싸게 산지. 비싸게 살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다음 스텝이 있는 거야. 다음 스텝으로 나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더 올랐어요. 어떡할 거야?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에 샀는데 1,500원이 됐어. 그러면 그냥 그 500원을 웬만하면 즐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1,500원에 샀어. 그런데 그때부터 꺾이네. 금액은 커졌어. 그래서 웬만하면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은 결국 내가 싸게 샀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고 이러면 그리고 전 재산을 몰빵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일부일 때.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난 기뻐요.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 10단계 종목 분석표를 거치면 합리적으로 내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설득하고 남도 설득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마음은.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추가 매수의 구간이니 손해가 즐겁고 손해 났을 때 나는 5% 손절매선을 칼같이 지킬 거야.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쌓이거든요. 예를 들면 5%가 됐어. 어떡할 거야? 4.9% 어떡할 거야? 왠지 5% 이후에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다 6%가 됐어요. 마이너스 6%. 어떡하지? 뭐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씩 한 3번 손절매하면 한 20% 손해봐요.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금세 한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남들은 기회비용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야, 이거 손절매하고 다른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다른 좋은 거에서 수익 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고른 종목을 어떻게든지 수익 내고 나오는 게 가장 큰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분석했었던 데이터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 가치에 대한. 뭐 기업 가치의 훼손이라고 하죠. 크리티컬하게 이제 훼손이 되어서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차라리 찾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매를 잘 안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손절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없는데 갑자기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든지 기업 실적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 처음부터 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고르는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고르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 니콜라 사태처럼 작년에 그 수소차 니콜라가 갑자기 이렇게 사기 논란에 휩쓸리면서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발생될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실적 개선이 되고 뭐 고배당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럴 개연성들이 상당히 낮다.
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최선으로 잘 골라라. 영리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혹여 손실이면 추가 매수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 60%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상당히 심각하게 골랐는데 마이너스 50%야. 그러면 박앤세일? 박앤세일인 거죠. 추가 매수. 예를 들면 제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ETF들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원유가 이제 한 3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40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40달러 중반에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30달러 갔을 때 다시 샀으면 그때 한 ETF가 한 40~50%씩 손해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지금 50달러 넘었잖아요. 거기에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그러면 한 6개월 안에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극소인 ETF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상장 폐지 되더라도 펀드기 때문에 남은 가치대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상장 폐지돼서 뭐 휴지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ETF는 끝까지 패라. 이런 말씀.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온 그 성공의 비결은 끝없는 물타기다.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손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복귀하고 추가 매수를 언제 뭐 기업마다 변화된 그 환경에 좀 리버럴하게 좀 접근을 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해서 손해를 공포스럽게 느끼지 말라. 그런 측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써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의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공격적인 매수를 하라. 작년 그 코로나19 사태 때 급락했잖아요. 네. 서킷 브레이커 했을 때 그때 샀으면 지금 엄청나게 번 거죠. 그때 성장주들을 샀으면 지금 뭐 10배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마인드를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하고 뭐 이런 습관이면 그런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자기가 그런 공포나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불안감밖에 없어요. 근데 불안감을 역발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마인드. 어차피 투자 매수나 매도는 내 마음속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의 마인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가 우리 AI 그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고차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얘의 어떤 투자, 이 운전 습관과 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만에 특화된 그런 어떤 DB 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자율주행을 열심히 해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걸 팔면 더 비싸게 받게 팔겠다. 이런 게 하나의 어떤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네. 저도 서킷 브레이커를 받고 네, 네. 했는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별 재미를 못 본 거죠. 지하 1층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네. 지하 한 8층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너무 빨리 타도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풀리 만들어 놨어요. 36살 때 제가 뭐 돈이 있었겠어요. 집도 반토막 내고 네.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을 일단 시드머니로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고요. 그때 이제 여담인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제가 증권 유관기관 다닌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36살 됐을 때 그게 1,00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아들내미가 증권 관련이 심지어 제가 그 선물 옵션 전문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주식 전문가야. 대학원에서도 그거 선물 옵션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경영학과 나오고 재무관리도 공부하고 나름 전문가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3분의 1 토막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 1,000만 원을 1,000만 원만 더 얹으시죠.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5천 돼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 2,000만 원으로 원금 뭐 해서 회복하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꼭진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좀 저 같은 경우 개설해놔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 계획들을 좀 세워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에 예를 들면 이때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끝까지 한번 패보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 책에도 써있는데 위닉스를 한 4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5% 떨어질 때마다 사보자. 그랬더니 제가 매수하고 한 2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정도 더 사고 그게 한 3배 올라갔어요. 물론 저는 이제 3배까지 기다리진 않고 한 60, 70% 수익 나고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잘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서 저는 246 법칙을 많이 얘기해요. 246. 그러니까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 4,000원대는 한번 승부를 봐라. 세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되면 이게 신용융자라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 물량이 한꺼번에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게 투매가 한 2, 3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이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고 또 빠지면 서킷 브레이커 한 2번 올 수도 있어요. 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고. 카지노 해보셨나요? 카지노에서 룰렛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룰렛을 조금 한번 해봤는데 인생에 한 번 해봤는데 인생을 걸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게 잘 맞아서. 그래서 룰렛에 보면 홀짝이 있어요. 홀짝. 홀수 짝수. 네. 그래서 홀수 짝수 걸면 하나 걸어서 맞으면 하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 거는 게 있어요. 근데 잃었어. 그러면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는 이제 2개를 걸고 4개를 걸고 8개를 걸고 배수 투자 전략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이제 소액이면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내가 하면 딸 수밖에 없잖아요. 홀수가 한 20번 나올 일은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짝수가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주식에 대입해 보면 계속 내가 기업만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리스크만 없으면 계속 언젠가는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국민연금은 화수분인 거죠. 국민이 계속 돈을 주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끝없이 패면 끝없이 사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이건 기회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풀리 만들어 놓고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써요. 신용융자나 이런 거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매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은 1년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또 금리가 최근에 뭐 한 2%대, 3%대밖에 안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이렇게 미리 정해둔 그 손실 구간의 추가 매수 전략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한 10번 사면 이기지 않을까요? 9만 원인데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계속 사면 이기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사실 망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국가 경제에 배팅을 한다. 뭐 시가총액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한 종목 패기 이런 투자 전략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결국 성장성을 봐야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커스로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433 전법이라고. 433. 네. 한 40%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화끈한 종목들. 그리고 30%는 앞으로 화끈할 종목들. 그리고 30%는 현금. 아, 현금. 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3,000을 지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공매도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화두예요. 맞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건 공짜가 빌릴 공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거예요. 이 주식을 되사는 걸 숏 커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 숏 커버를 해서 갚는, 그러니까 10,000원에 팔고 8,000원에 되사면 2,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투자 전략인데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1년 동안 지금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스톱해놨었죠.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데 신용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렇게 좀 모찌가 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왜 우리는 안 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럼 너네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들도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가 더 늘어나 버린 셈이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게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가장 큰 충격을 받겠죠. 그동안 이제 공매도들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한 지수를 한 10%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당장으로 시장 리스크 요인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이 공격적인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풀어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친환경 정책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결국 돈을 푼다는 건 돈이 돈 같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100원 주고 빵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야 빵을 사 먹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 약세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니까 이 돈을 미국에서 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신흥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돈들을. 신흥국으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5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의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면 안 되겠구나.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막 다른 나라에서 다 돈을 찍어내면서 이걸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풍부한 유동성 있는 시장이 막을 내린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이런 장기채 금리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물론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주춤할 수 있다.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축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좀 움츠려들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금융에서 얘기하면서 시장이 좀 열기가 지난주 하반기로 들면서 좀 죽었어요.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 죽기도 하고.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원자재 가격, 특히 원자재 가격의 버블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또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그런 찾는 그런 수요들이 느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와 금리, 바이든 정부의 독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악재 리스크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하루에 뭐 증권 계좌가 5만 계좌 막 10만 계좌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종목들을 좀 이제 압축해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433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0%는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 지금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인데요. 일단 반도체는 올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빠지지 않고 추천하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관련 책들도 좀 읽고 있는데요. 아마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면 웬만한 이 나라에서 이 내연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휘발유, 가솔린 차량들 판매가 이제 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0년, 15년 안에 모빌리티 산업이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 테슬라가 작년도에 37만 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머스크가 2030년이면 2천만 대를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BMW가 작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2023년이면 300만 대 정도를 자기들이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팔 예상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는 지금 당장은 좀 버블 얘기가 또 나오지만 앞으로 한 3, 4년 후, 10년 후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지금 당장은 약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실적을 체크하고 가요. 성장성이 있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 산업은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도태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테슬라가 유일무이하게 세상을 지배할 거냐? 그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차들도 있고 우리 현대차도 이제 지금 개발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또 애플도 개발을 해나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또 기업들은 도태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가 노키아도 옛날에 세계 제일의 그 핸드폰 업체였잖아요. 근데 이 노키아가 추구했던 그런 기술이 새로운 그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래 나오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 산업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이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사실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IT다라고 바라봐요. IT.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차를 팔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이게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차와 연결된 AI. 그래서 테슬라의 관계회사 중에 위성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을 세계에 한 50여 개 띄워서 그 테슬라가 지나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인공위성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국에는 통신회사 같은 역할. 이게 이제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성장성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가 이게 자동차 산업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도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올해 들어서 AI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현대차가 AI 기업도 인수하고 그 관계회사 자회사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애플이 이 추구하는 게, 애플카가 추구하는 게 자동차가 아니고 그 AI 산업. 그러니까 결국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현대차나 도요타나 결국 AI를 잘 해서 이 주행은 사실 보조고, 그걸 이용해서 AI를 얼만큼 발전시킬 것인가, 그게 하나의 투자의 키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기차의 성장성, 이 전기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배터리 산업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배터리가, 우리가 보통 배터리를 얘기하면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얘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양도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액체를 고체화하겠다. 그래서 고체화되는 순간에 굉장히 이 배터리 산업은 일취월장하는 거죠. 아직 그거를 도요타가 내년에 내놓겠다, 뭐 중국 기업이 내년에 내놓겠다 하는데, 뭐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 2030년 정도나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테슬라도 작년에 테슬라 데이에서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좀 몇 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기술의 발전을 기다린다면 좀 2차 전지 산업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상당수의 기업들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를 테슬라가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 단가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하나의 가격 단가를 낮춰지는 건 리스크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성장 가능성,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된다 하면 2차 전지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런 ETF에 좀 투자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하셔서 보시면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433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그런 산업에 투자하고, 만약에 이게 공매도 이슈로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 뭐 금리 인상으로 긴축이 되거나 또 다른 뭐 전쟁 이슈라든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좀 급락을 하면 네. 그 저점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현금이 30% 있잖아요. 그걸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다음에 뛸 종목. 다음에 뛸 종목은 코로나 이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뜰 종목은 코로나 때 힘든 종목들이겠죠. 컨택트 종목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여행 4인방이 있어요. 여행주, 카카오, 면세점,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이런 비행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대신 적자였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적자여서 지금 유상증자를 일부 했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만큼 빨리 되고 우리가 코로나 없는 세상이 얼만큼 빨리 오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지난주에 그래서 여행주들이 상당히 이렇게 급등을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백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백신 접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낳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경기 민감주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예를 들면 뭐 철강, 포스코라든지 뭐 구리,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경기 개선 이제는 이제 좀 세상이 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 동학개미가 많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게 증권사예요. 그래서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있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은 은행주와 보험주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대다수의 금액들을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은행도 뭐 예대 마진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은행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길게. 지금 당장의 뭐 PER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의 시츄에이션 뭐 보면 일단 테슬라의 주 수입은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또 수익을 많이 얻고 있고 중국에 이제 지금 주된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역량이 앞으로 계속 좀 생산 규모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설비 투자도 해놨고 그래서 2023년이면 뭐 한 200만 대, 300만 대 예상을 하니까요. 그러면 BMW 판매량과 비슷한 판매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30년에 중국은 일단 내연기관을 안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길게 본다면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 물론 테슬라의 이 성장을 다른 내연기관 차들이 지켜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일단 한 5년은 다른 회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럴 때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는 거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해외 그 전기차 ETF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 비슷한 개념이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가치 판단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그 자동차 말하는 것 같아요. 니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엔 니오가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니오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0조 정도 될 거예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60조가 안 되거든요. 현대차보다 더 큰 차인 거죠. 걔네가 이제 니오의 신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사실 테슬라도 고평가 논란에서 지금 당장의 퍼포먼스로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니오도 비슷해요. 근데 길게 보자. 길게 볼 때는 저의 투자 전략은 그렇거든요. 길게 봐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사요. 100%를 사진 않고 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공격적인 투자면 50%, 보수적인 투자만 30%,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한 그런 손실 구간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그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시장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포모족인가요? 소외되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투자를 하시고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이냐? 고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 오를 거냐? 모르거든요. 작년에도 테슬라 막 오를 때 더 오를 거냐? 고점이에요. 근데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고점을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고 다만 이제 좀 성장성을 앞으로 지금 작년 2019년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7만 대를 팔았고 앞으로 이제 그 2022년, 2023년이면 200만 대, 300만 대를 하니까 더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오도 이제 신차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중국차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 배터리예요. 네.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성능인데 중국 차들이 기존보다 지금 배터리의 성능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더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차가 한 600km까지 가는 지금 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한 400km대에서 작년에 600km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예를 들면 800km대가 나올 수 있는 거, 사실 한 600km면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는 한 번 가는 건가요? 왕복하는 건가요? 한 번. 네. 한 번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충전해갖고 부산 갔다가 또 테슬라가 충전하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델 3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사실 뭐 30분 충전하고 부산 한번 갔다 오니까 갔다 올 만해요. 니오도 사실 100조라는 게 큰 시가총액인데 거기에 이제 니오에 맞춰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니오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같이 테슬라 혼자 전 세상을 이렇게 점유할 싹쓸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eGMP라고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인가요? 그 제품도 이제 나오고 한 44개 뭐 제품들을 앞으로 내놓을 거라고 하니까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한 3, 4위권 안에 드는 우리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커나가고 하면 같이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한화가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인공위성 업체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소차 니콜라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 한화도 결국 이 테슬라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X라고 네. 인공위성을 띄워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데이터로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테슬라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인공위성 X와 데이터 베이스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화도 이제 따라서 하는 거고, 현대차도 그런 부분에서 AI 기업을 인수하고 어떤 자기 DB 하는 회사들을 합쳐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차량의 싸움이 아니고 데이터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행한 만큼 보험료를 책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보험료를 막 내버리잖아요. 내가 얼마 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건 테슬라는 이렇게 주행한 다음에 주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되니까. 안전한 투자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얘는 운전을 하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의 경쟁자는 테슬라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전기차의 무서운 앞으로의 성장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전통적인 산업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면 모빌리티 자동차가 아니고 이 AI,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지금 이제 뭐 애플카를 하겠다라는 게 가능한 게, 걔네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AI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어차피 위탁 생산해서 자기들은 그 어떤 기본적인 DB,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만 이렇게 위탁 생산만 해버리면 얼마든지 또 그 나름의 이게 헤게모니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제5원소라고 영화 아세요? 네네네. 아시죠? 맞아요.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자동차들의 그 움직임.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네. 제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박현주 그 미래셋 회장님께서 어제와 그제 유튜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날아다니는 차가 전기차보다 먼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30년을 내다본다면 이런 어떤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고요. 여기에 전기차가 발전하면 결국 반도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AI 반도체. 그래서 AI 반도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이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꽉 쥐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치열하게 싸워서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팹리스라고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한 거를 이렇게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파운드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SK 하이닉스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이 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 세계 점유율이 15%에서 20% 사이예요. 그거에 비해서 대만 기업 TSMC 걔네가 50% 이상이에요. 중국의 기업 SMIC가 한 5%대. 근데 중국 SMIC는 미국에서 규제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주춤하고 있고 TSMC는 물량이 넘쳐나고 있어요. 1등에게만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자체 생산하거든요. 지네 반도체 칩을.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그 생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플이 자기들이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하니까 위탁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에 위탁할 거냐? 그래서 그 위탁을 TSMC에 당연히 하겠죠. 세계 1위. 네. 그러면 TSMC가 인텔 걸 받으면 뭘 토해내야 돼요. 자기의 캐퍼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걸 혹여 토해내면 삼성한테 가겠죠. 2등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면 인텔이 얘한테 만약에 줬다가 얘가 뭐 공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이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분산해서 뭐 삼성에도 주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커지려면 사실 이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웨이 제재가 작년에 트럼프가 했잖아요. 중국에 상당히 큰 그런 핸드폰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포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그런 다음 회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화웨이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분은 올해 날개를 다는 거죠. 중저가 핸드폰, 특히 유럽 시장의 어떤 중저가 핸드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되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뭐 거품이다 그렇죠. 아니다 이런 네네. 논란도 좀 있고 한데 이게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해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비관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 10% 정도는 상승을 좀 열어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근간에는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거는 터질 때 좀 더 부풀고 터져요. 부풀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시장에서. 악재, 뭐 금리도 있지만 금리는 사실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 미국에서 지금 당장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몇 달간은 밀월 관계를 보이거든요. 뭐 상대방 정권에서도 좀 준비할 시간도 주고 공격적인 행태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괜히 첫인상을 흐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남미의 악재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이지 않는, 특히 이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남미 같은 경우는 좋아요. 뭐 석유도 팔고 어떤 원자재 판매가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는 공매도. 3월 달 공매도인데 지금 약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좀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좀 더 간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뭐 리서치 센터장들은 3,300 정도까지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3,300에서 3,500 정도는 좀 오버슈팅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번 바람 타면 훅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뭐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12월 말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못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 그런 큰 손들이 1월 들으니까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또 열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국 시장도 좋고 하니까 쑥 이게 주가를, 코스피를 단기간에 다른 이런 아시아 국가들보다 쭉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수요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냉정을 조금 찾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이게 보통 이제 작년이 유동성이 일으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연방 그쪽에서 경기 부양으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이 시장 악화에서 돈을 풀고, 그 돈을 이제 풀던 그런 거를 한없이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풀다가 보니 그 다음 장세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세를 지켜보면서 이제 가는데, 실적 장세는 사실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실적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수는 횡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또 실적 발표들을 3, 4월 달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자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상당수의 종목은 실적 악화고, 일부 종목들은 실적 개선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이런 트렌드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개연성도 조금, 일단 한 2월까지는 그럴 수 있고요.
변수는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그게 심리적인 이제 충격을 주거든요. 심리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이게 또 신용융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후루룩 떨어지는 그러면 지수가 한 뭐 3,100에서 2,500선 하단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삽시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 증권사가 임의로 파는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빚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물량이 이 담보 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데 반대 매매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공포가 최대화되는. 그래서 지금 공포 지수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이런 공포 지수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현금을 좀 충분히 스탠바이 해놓고 있을 시점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면 올해 시장이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거고요. 만약에 백신 개발이 이렇게 접종이 빠르게 2월 달부터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하반기 이후로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전통적인 그런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미리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주 투자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테마주 측면에서는 일단 봄의 미세먼지, 지금 대형주에 밀려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어떤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런 미세먼지 주식들, 그리고 여름에 장마 테마, 폐기물주라든지 그다음에 위닉스 같은 그런 제습기주, 그리고 비료주, 비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미리 선점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배당주 투자 측면에서 고배당주, 네이버에 배당주 또는 고배당이라고 치면 시가 배당률 순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고배당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꼭 배당주는 잊지 말고 투자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사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미리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영화 관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송강호 영화 배우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높이 오른 파도만 봤다. 근데 중요한 건 불어오는 바람을 봐야 된다.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면 상당한 거리가 평지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정말 개울물처럼 흘러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뿌연한 연기가 나면서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걸 거꾸로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파도도 상당히 잔잔해요. 그러다가 파도가 칠 때쯤 이렇게 하다가 퍽 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다수 주식 투자는 이 고점에서 사요. 높은 파도에서 조금 더 높은 파도에 팔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 더 높은 파도에 또 사요. 그리고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고 무관심 구간, 이렇게 바람 부는 잔잔한 그걸 사서 높이 오를 때 나는 매도 시점으로 접근해야지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관심 구간과 뜨거운 관심 구간을 롱텀하게 좀 몇 년간을 지켜봐서 그 계절의 정점에 팔고 그 다음에 계절의 정점이 지난 무관심 구간에 사서, 특히 12월 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좀 주춤해요. 그래서 그때 사서 뜨거운 관심 구간,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3월, 그 다음에 장마 테마는 6월, 그 다음에 뜨거운 폭염도 한 5, 6월 이때 좀 팔고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배당주도 1월 달에 배당락 이후 저점에 사서 12월 달에 고배당, 배당 부 시점에 파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독점 회사는 무조건 좋을까요? 부품을 독점하느냐,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독점해서 부품을 납품하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독점 회사가 있겠죠. 아무래도 독점 회사는 유일무이하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유일무이함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 영역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성장을 같이 하지 않는 독점이면 그냥 그대로 정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폐기물주들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이라는 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멀리 가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단 옆에 있어요. 폐기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서 독점을 하는데 결국은 뭐 그게 성장을 하려면 이 공단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독점도 성장을 하지 않는 독점은 정체될 수 있다. 독점이 독과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경쟁 체제가 되면 또 뭐라죠? 쉐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독과점이 되더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예를 들면 전기차의 이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어찌됐든 혼자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데 이 시장을 테슬라한테 그냥 계속 놔둘 거냐, 뺏길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치열해지면 또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애가 얘를 또 가로챌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과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개선이 기승전결, 실적 개선이 계속 중요한 거죠. 실적이 개선되면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느냐,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급을 많이 벌수록 생활이 윤택해지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것처럼 기업들도 결국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더 가는 거죠. 새벽님, 현재 미 대선 관련 이슈가 정리가 되고 미중 무역 대립 관련해서 앞으로의 중국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때보다는 네. 좀 그래도 억지를 부리지는 않지 않을까, 미국이. 하지만 바이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통상 압박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들어서는 거에 우리가 꼭 환호성을 울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 압박도 있고 관세를 막 세게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전부 이렇게 무시하고, 예를 들면 막 트럼프가 지금 뭐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을 막 퇴출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책들을 다시 원복하려면 뭔가 당근을 주지 않고는, 자기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고는 중국 기업들한테 어떤 우대하고 이런 정책들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기존의 어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계속 이때 트럼프처럼 막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최종 단계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트럼프처럼 막 시작 단계부터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정책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긴장감들은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반사이익을 얻는 데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 이런 정도가 되죠. 베트남은 사실 가장 메리트가 어려요. 평균 연령이. 네. 평균 연령이 어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산기지 측면에서 베트남의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요 지수에서 퇴출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노트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는 스마트한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인터뷰 2가 돼서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후랭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금 있으면 100만 유튜버가 되실 훌륭한 분이시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옆에서 예, 뭐 예. 제가 오늘 말을 별로 안 했어, 오늘. 네. 제가 끊지도 않았고 일부러. 예.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질문 준비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네. 일부러 끊지도 않았고 예. 쭉 제가 좀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네,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갑니다. 예. 너무 재밌게 들어서 다음에 또 한번 ETF 책 나오면 예. 또 한번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네. 또 기회 주시면 한번 2월에서 4월 지나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